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기초 고시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전편이고요. 그 투자 금액을 보면은 원룸형과 미니룸이 나눠집니다. 원룸형은 그 안에 화장실이 다 있는 형이고요. 미니룸은 화장실 없이 화장실로 구분이 되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미니룸은 그냥 객실만 있는 형태입니다. 보통 미니룸은 지역마다 다 천차만별인데요. 한 1억에서 3억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룸형은 요즘 보통 한 3, 4억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물은 아이러브 고시원이나 고시원넷 같은 그 사이트를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고시원 전문 부동산이 있습니다. 고시원 전문 부동산이 있어요. 고시원만 취급을 하는 부동산이죠. 그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을 확인을 하고 현장 임장을 가서 비교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수익 분석입니다. 수익 분석은 권리금 회수를 보통 한 2, 3년 정도 기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권리금이 3년 정도의 회수가 보통 원칙이긴 한데, 요즘 그 고시원 창업 열풍으로 그 회수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금액은 이 권리금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을 더해서 아까 원룸형은 한 3, 4억대, 미니룸은 1, 3억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익 분석을 하면서 주변 고시원을 통해서 이제 그 수익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입지나 시설, 방 크기를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노후도입니다. 노후도를 감안을 해서 계속 이게 시설들이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권리금을 책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과 인수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10%의 계약금을 입금을 하게 되고요. 일반 다른 아파트랑 다르게 계약 후에 보통 3주 뒤에 잔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빨리 끝내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면은 소방 안전 교육을 받고 소방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도자의 입장인 거죠. 소방 점검을 받아서 통과가 돼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까지 소방 점검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은 권리금 계약을 매도자하고 하고, 그리고 권리금 계약은 매도자하고 하고,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하고 하게 됩니다. 요거까지 끝나야지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3자 계약이 되는 거죠. 요 계약까지 끝나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계약을 하실 때 특약 사항에 누수 특약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 후에 한 달 동안 이렇게 누수 특약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임대 조건이 혹시 또 이게 매도자하고는 이야기가 되는데 건물주하고 또 이게 계약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 보증금을 더 올리겠다, 혹은 월세를 더 올리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계약도 하고 소방 점검도 받고 했는데 이게 틀어지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약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그 월세 한 5% 정도는 권리금에서 그냥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해버리는 게 실무이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 기존의 계약서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해보셔서 참고를 해서 이번에 계약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까지 이루어지면은 운영을 하게 되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는 이제 내가 매수자의 입장에 반대적인 입장인 거죠. 똑같이 소방 점검을 하게 되고 매도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실은 저는 이제 가까운 지인이 고시원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위법건 중물이나 불법 사항이 없는지 같이 확인을 해주고 매매 계약에도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시원 관련된 책도 읽고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는 상황에 고시원 관련된 내용들을 블로그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옆에서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고시원 운영이 청소업이더라고요. 청소, 그리고 시설 관리죠. 시설.
뭐가 부러졌다, 뭐가 안 된다, 고장났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즉시에 고쳐주는 업이죠. 그리고 사람 관리, 그러니까 입실자 관리를 하는 것더라고요. 입실자. 청소업과 시설관리업과 입실자 관리업이 합쳐진 게 고시원업이 되더라고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결국엔 운영이거든요.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고시원 운영을 하다 보면은 크게 4가지의 장점이 있는 거로 보이더라고요. 크게 4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아주 높은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높습니다. 한 20%에서 30% 정도까지 보더라고요, 수익률을. 보통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월세를 받을 때 보면은 뭐 3%잖아요. 3%, 4%. 주식 수익률에도 뭐 한 7% 정도 보면은 아주 좀 높게 보더라고요. 연간 수익률이. 그러면은 그에 비해서 고시원은 수익률이 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이제 힘든 부분이 있죠. 그리고 무인화가 가능하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인데요. 무인화가 보통 한 2-3달 정도 하면은 이게 업무 파악이 돼서 무인화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무인화가 가능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청소나 다른 업들은 대행을 해버려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분야별 지원군을 만들어 놔야 되죠. 뭐 전기, 배관, 에어컨, 보일러, 기타 수리 등 이렇게 그 시설을 수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인력풀을 갖추어 놓는 게 즉시에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리를 하고 문제없이 운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 이게 제일 큰데요. 진입장벽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실은 고시원이 부정적 인식이 강하거든요. 언론에 혹은 뭐 다른 이제 미디어든 언론이든 이렇게 보면은 부정적 인식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제일 큰 진입장벽이 돼줍니다. 그 세이노님이 말했죠. 그게 돈이 되는 일을 하려면은 더럽고 힘들고 귀찮은 일을 해야 된다. 여기도 똑같이 통하는 내용인데요. 진입장벽.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당신은 깨끗하고 예쁜 커피숍을 하시겠습니까? 저기 입실자들도 많고 시설도 고장 수리를 해줘야 되고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 고시원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고민할 거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실은 그렇게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은 진입장벽이 낮은 일들은 이제 경쟁이 치열해서 인건비 따먹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에 반해 고시원같이 진입장벽이 있어버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진입 자체를 못 해버리니까 이제 막상 진입하고 나의 경험과 노하우만 생기면은 이건 이제 나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리는 거죠. 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네 번째 고시원의 장점이 수요와 공급인데요. 요즘에 뭐 1인 가구가 증가는 당연한 거고, 뭐 1인 가구는 당연히 증가하는 추세인 거고, 그리고 전세 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죠. 젊은 사람들이 돈 모으기가 좋죠. 그리고 일전에 고시원 상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법적인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각 방에 이제 창문들을 설치해야 되고 내창을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축소가 되는 거죠. 수요는 1인 가구 증가, 전세 사기 등으로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공급은 지금 축소를 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순수 이게 고시원 공사 비용 평당이 한 350에서 4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00평을 기준으로 볼 때 한 4억 정도가 공사비가 들어요. 4억 정도가 듭니다. 근데 기존의 고시원들의 투자 금액이 권리금하고 보증금액을 합했던 그 투자 금액이 보통은 원래는 2억 중반이었었는데 이게 4억이 들어버리니까 기존의 2억 중반의 원룸형 고시원들이 이 금액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세가 아마 한 3억 중반 전후로 3억 중후반? 중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공사 금액을 따라가 버리는 거죠. 수요는 높고 공급은 낮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 또한 고시원의 장점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운영 시에 몇 가지 참고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을 갖추는 한 2-3달 정도만 바쁘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직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절실함, 간절함, 초심만 있으면은, 그리고 자신감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잡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뭐 본업대 고시원을 한 7대3 비율로 맞추면은 젊은 사람들은 30대 정도, 30, 40대 젊은 층에서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업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원장이 얼굴은 자주 비춰야겠죠. 그리고 자금 여력이 있으면은 보통 올 원룸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가격대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좀 진상 고객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매매를 할 때는 그 빈방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한두 군데만 보지 마시고 빈방들을 전부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00% 마음에 드는 매물은 없습니다. 언제나 이거는 이제 장단점을 따져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실자들이죠. 입실자들의 불만을 실시간 응대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당연히 해줘야 되고 불편한 부분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불만에 즉답 응대할 필요는 없다. 불만자들은 오래 살지를 않는다고 해요. 한 명 한 명의 모든 조건을 맞추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호텔은 아니거든요. 고시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장입니다. 나의 원장의 허락에 따라서 방을 하고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에 계약서는 좀 꼼꼼히 빈틈없이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입실자들이 편하고 쾌적하게 지내게 해주는 게 저희 고시원 원장의 의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충성 고객이죠. 장기 입실자죠. 장기. 이분들하고는 조금 소통을 하고 잘 지내면 좋을 것 같고 쓸 때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소모품 같은 거 그리고 비치는 좀 잘 해놓고 그리고 세탁기는 잘 되는지 정수기 필터는 교체했는지 렌즈는 깨끗한지 이런 것들은 입실자의 마음으로 조금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고 항상 웃으면서 배려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중간에서 에티켓을 조율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쪽에서 시끄럽다고 하고 저쪽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직접 부딪히지 않게 중간에서 그런 에티켓들은 조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30, 40대 젊은 층에서는 투잡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고시원 하편 실전편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봤는데요. 관련된 책들도 많고 블로그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도움되는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법령은 이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건축법 면적이라든지 다른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법령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